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시법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용어 해설 중에서 7번 주등기 부기등기까지 했습니다. 주등기 부기등기까지 하고, 이번 주에는 8번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등 권리 질권과 담보권에 관한 등기라고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용어 정의할 때 이거는 주제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 수업 들어갔을 때 이 하나 가지고 시간 투자를 많이 못 합니다. 우리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요,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한 2분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한 2분 만에 끝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뭔지 잘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20분 끌어버리면 다른 진도가 못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취미에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서, 근데 시험 문제 나와버리면 손도 못 대게 나와버립니다. 정확히 모르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시간 투자를 좀 해가지고 이 문제 하나 설정해 놓으려 그런 거예요. 정리해 놓으려 그러는데, 일단은요. 이게 먼저 설명이 되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몇 가지 전제 지식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민법을 배우게 되면은 담보물권의 종류를 배웁니다. 담보물권에요,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하고, 그리고 질권하고 저당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담보권의 차이점이 뭐냐 말입니다. 차이점이, 유치권은요, 법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법정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요 두 가지는요, 약정 담보물권입니다. 무슨 얘기냐? 법률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에서 인정하는 성립시키는 담보권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률로서 만드는 거고, 약정은요, 당사자 합의로서 담보권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으로서 만드는 거니까 유치권 계약한다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유치권 계약이란 말이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 갖추면은 법으로 당연히 만드는 것이고요. 약정은 당사자 합의로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 두 가지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 말입니다. 돈 빌리고 나서 담보권 설정하는 거예요. 돈 빌려놓고 당사자 합의로서 내가 돈 빌려줬단 말입니다. 빌려줄 때는 질권이나 저당권 둘 중에 하나 취득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니까, 이 질권과 저당권은요, 돈 빌리기 위해서 제공하는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 납니다. 돈 빌릴 때 내가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용으로 안 빌려주니까. 뭔가 제공하는데, 부동산을 제공하고 돈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당권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다 말입니다. 부동산 아닌 거를 제공하고 돈 빌렸습니다. 질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냐 아니냐 이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시간에 보면은 흔히들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전당포에 저당 잡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렸습니다. 전당포에 질권 설정한다 이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끔 이런 거를요,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술 먹다 술값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는요, 학생제는 걸 맡겼습니다. 학생제 맡고 이제 외상으로 줬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제 안 맞죠, 그죠? 돈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시계 풀잖아요, 시계 풀고 전담포에 시계 풀죠. 시계 풀고 이제 돈 빌려 3만 원 빌렸단 말입니다. 그 전당포에 3만 원 빌리기 위해서 시계 줬죠. 시계입니다.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당포에 시계 풀고 돈 빌렸습니다. 그럼 전당포 주인은 시계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은요, 여러분이 집 삽니다. 집 살 때 은행에 융자 받았죠, 그죠? 은행에 융자 받았습니다. 융자 받으면서 거금 1억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내한테 1억을 빌려줄 때 날 보고 빌려줍니까? 날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날 뭘 믿고 날 보고 1억 주겠습니까, 그죠? 우리 집 보고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렸단 말입니다. 그럼 집이는 그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 부동산에 제공하고 돈 빌렸으니까 그건 저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요 차이점. 이거는 약속, 합의로서 발생시키는 거. 돈 빌리고 합의를 했는 거는 질권과 저당권이다. 차이점은 부동산이냐 아니냐. 요 차이입니다. 그리고 질권 이거는요, 부동산 아닌 거는요, 무조건 질권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이런 예를 만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제가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를 하면은요, 대학 학교에 자취를 합니다. 자취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그럼 자취를 하면 한 달에 용돈 올라오죠, 그죠? 용돈은 20만 원 올라옵니다. 2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용돈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느냐? 한 달치 식권을 사죠. 굶을 수는 없으니까. 식권 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용돈은, 그죠? 며칠 갈까요? 며칠 정도 가겠습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참 계획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저는요, 3일 안 갔습니다. 제 친구들이 7명이 있었거든요. 7명들이 자취를 하면서
그 용돈을 올르잖아요, 그죠? 올르면 식구는 다 따라서요. 나머지 그 올르는 친구들이 용돈 올른 날짜를 다르게 정했어요. 한 놈 올르면 그 한 놈이 다 그 나머지를 다 사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요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 달을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먹고 그래 했는데 그러면요 이런 문제 생겨버립니다. 식구만 남아있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죠? 한 5일 동안 돈 있고 나머지는 돈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죠? 용돈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미팅 건수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한이만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커피값에 있어야 미팅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식권밖에 없죠. 팔면 됩니까? 팔면은 굶잖아요.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식권을 맡기고 돈 2만 원 빌린 겁니다. 식권 맡기고 빌렸습니다. 돈 빌릴 때 뭘 맡겼습니까? 식권 맡겼죠. 뭐요? 질권이다 말입니다. 그게 감이 옵니까? 그죠? 돈 빌릴 때 돈이 아니 그 부동산은 아니고 담보로 정하고 돈 빌린 거 무조건 다 질권입니다. 질권. 자, 그런 게 이제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고, 자, 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저당권에서는요, 이게 전제가 됩니다. 저당권에서는. 자, 이거는 필기를 따로 해놓으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갑에게 돈 빌려줍니다. 자, 돈 1억 빌려줍니다. 채권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죠. 갑이라는 사람은 돈 빌렸으니까 채무자죠. 1억이란 거금을 신용으로 빌려줄까요? 갑을 보고 뭘 보고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줍니까? 신용으로 안 빌려줍니다. 아무리 신용 좋아도 1억씩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갑한테 그죠? A가 자, 뭐를 담보로 달라 그러죠, 그죠? 담보로 달라 그럽니다. 자, 1억이란 거금은 동산을 제공해서는 담보 1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공해야 되겠죠. 부동산을 제공하고 돈 빌린다 이게 저당권이잖아요, 그죠? 자, 저당권이 되는데. 저당권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 참 갑이라는 사람은 돈 1억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줬죠, 그죠?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저당권을 주는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얘가 저당권 준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래서 저당권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말입니다. 이쪽이 은행이잖아요, 이게. 은행이잖아요. 이게 나잖아요. 집 사면서 융자 받은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저당권에서는요. 필연적으로 채권과 저당권, 물권과 채권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두 가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에서는 항상 채권자하고 저당권자, 물권자, 채권자 두 가지 지위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권리가 전제가 되니까 항상 두 가지 지위가 나오는데 저당권에서는요. 저당권자하고 채권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은행입니다. 은행이 내한테 빌려줬으니까 채권자죠. 동시에 은행에 저당권 가지고 있잖아. 저당권자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딱 잡아둬야 됩니다. 내가 융자 받았으니까 내가 채무자다. 그리고 저당권 줬잖아. 그건 저당권 설정자다. 요걸 먼저 딱 잡아놔야 됩니다. 머릿속에 딱 입력시켜 놔야 됩니다. 등기법에서는 항상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전제 두느냐 하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저당권자, 채권자 같은 사람입니까? 이거 절대로 안 물어요.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묻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이 채권자 지위가 바뀌었다. 그럼 무슨 등기할 건데? 이전 등기한다. 채무자 지위가 바뀌었다. 무슨 등기하는데? 알파한테 바뀌었다. 베타한테 바뀌었다. 무슨 등기하는데? 변경 등기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바뀌었다. 이거 뭐냐? 융자 끼고 집 사는 겁니다. 융자 끼고 집 사는 게 채무자 바뀌는 겁니다. 그 집 사서니까 이전 등기하면서 저당권에 동시에 변경 등기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야 돼, 이게. 뭐 그런 얘기 나와야 됩니다. 그런 얘기 나오려 그러면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이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딱 입력시켜 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뭐 하려고 하느냐니까 이걸 하려고 합니다.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이 뭐냐 말입니다.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이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개론을 배우게 되면요. 저당권의 유동화 정책, 뭐 저당권의 유동성을 높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말했냐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 우리가 금융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세계적으로 금융이란 게 이 자본이 많이 팽창되죠, 그죠? 이 자본이 많이 팽창되는 것이 이게 금융 기법이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재화가 만들어진 양만큼 금융에 대한 금융의 양이 생성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재화가 있는 양만큼, 그러면 양만큼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화는 요만큼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융은요, 돈은 요만큼 최초로 형성되겠죠. 이걸 가지고 점점 팽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의 양은 요만큼인데 금융은 양은 이만큼 된 거예요. 그죠? 이 돈 장사하는 겁니다. 이가. 자, 그게 이제 현재 금융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 금융이 그렇게 평창하는 형식이다 말이에요. 방법이다 말입니다. 이게. 금융을 팽창시키는 방법으로서 이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나오는데,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A라는 사람, 은행입니다. A라는 사람은 최초의 자본금은 얼마였습니까? 1억이었었죠. 1억. 자, 1억 가지고 이제 돈 장사하잖아요. 그죠? 돈놀이 합니다. 그러면 1억 가지고 빌려줬죠. 그죠?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1억 가지고 돈 빌려주고 여기서 이자만 받으니까 얘가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억 말고 또 이거 가지고 금융을 좀 더 발생시켜 보자 말입니다. 그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나오는 게 이거다 말입니다. 자, 어떻게 나오느냐? 이래 나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갑한테 돈 1억 빌려준 상태에서 돈을 변제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상태에서 돈은 당장은 없지만은 1억 돈 받아요. 이 채권이 있잖아요. 그죠? 요 채권을 가지고 자, A한테 갑니다. 알파한테 가가지고 이런 겁니다. 내가 얘한테 돈 1억 받을 채권이 있다. 이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이 아니라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확실한 채권이다. 얘가 안 갚으면 내가 경매 집어넣으면 확실히 나오는 거니까 이 확실한 채권 이거를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3천만 원만 빌려줄래? 그런 겁니다. 3천만 원만. 그러면 알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자만 충분히 준다 그러면은 이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3천만 원 빌려줘도 안전합니까? 안전하잖아요. 이거 확실한 채권이니까. 단지 변제가 도래하지 않아서 돈이 안 됐을 뿐이지 변제가 도래하면 돈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받아낼 자신이 있으니까 3천만 원 빌려줍니다. 자, 빌려주는데 그러면은 이 A가 알파한테 3천만 원 빌릴 때 뭐를 담보로 제공했습니까? 지금 뭐를? A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걸 담보로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게 아니죠. 아니니까 질권, 저당권. 질권이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저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이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렸잖아요. 그죠?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렸다. 그래서 권리, 질권 요래 되는 거예요. 자, 권리, 질권 설정했습니다. 자, 권리, 질권 설정했으면은 자, 이 A의 최초의 자본금은 얼마 있었습니까? 1억 있었죠. 그런데 A한테 알파인데 3천만 원 더 받았죠. 자본의 양이 3천만 원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요 가지고 또 이자 돈놀이 할 거 아니에요. 5%로 융자 주고 3%로 갚고 2% 먹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에서 그죠?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1억을 은행에 적금 들어놨습니다. 적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내 돈은 내한테 이자는 2.5% 주고 지는 4%로 이자, 그죠? 융자 주죠. 그리고 1.5% 먹는다, 그죠? 그래 생각해. 사실은요, 1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억만 가지고 하는 게 1억 가지고 한 3억 정도 금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3억은 어느 치의 그저 자본이 형성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돈을 자꾸 굴리는 거예요, 굴리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1억 맡겼지만 1억 맡긴 거잖아요. 걔는 한 3억 원치 융자를 해줘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이 기법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권리질권 설정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권리질권이라는 것은요, 1회승입니다. 한 번밖에 안 돼요, 이거는. 한 번밖에.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그죠? 은행 전당부에 돈 빌리기 시계 풀었다, 그죠? 그러니까 시계 풀고 돈 빌리는 거는요, 갖다 주고 빌리는 거거든요. 시계 주고 돈 빌렸습니다. 그러면은 질권을 설정해보면 내가 시계 줘버렸죠. 줬죠, 그죠? 내한테 시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 안 갚으면 시계 안 주잖아, 그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또 옆에 전당부에 가가지고 저 집에 내가 담보로 시계를 풀어놨는데 그거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세요. 안 빌려줍니다. 시계를 주고 빌리는 거니까 한 번밖에 안 돼요, 이거 질권은. 질권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한 번밖에 1회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회성밖에 안 되는 요것도요, 옛날에는 이것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A 입장에서는 양이 안 차는 겁니다. 양이 안 차요. 자, 양이 안 차니까 여기서 제도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래 만들어냅니다.
질권을 설정하면 채권을 넘겨주고 돈 빌리는 겁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차용증 주고 빌리는 거예요. 차용증은 네가 가지고 있고 돈 빌려줘 이런 겁니다. 받으면 차용증 돌려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 되는데 자 채권 담보권이라는 게 이래 나와요. 이 A가 이렇게 하면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양이 안 차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파 다시한테 갑니다. 알파 다시한테 가가지고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담보 설정할게요. 담보 설정할게요. 내가 1억짜리 차용증이 있는데 1억 채권에 이거를 담보로 제공할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줘버리면 질권 돼버리니까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나 은행입니다. 나 믿지? 나 믿잖아. 나 은행이잖아. 은행. 설마 은행 내가 니한테 사기치겠냐? 떼먹고 도망가겠냐? 나 갈 데도 없다. 나 은행이니까 나 믿지? 그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받을 거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나한테 돈 빌려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돈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담보로 설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무슨 권리를 설정해 줄 것이냐 말입니다. 자, 일단 담보로 제공하는 거지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은 아니죠. 부동산이니까 저당권은 안 돼요. 그러면은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질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권을 했는데 질권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주고 빌려야 되잖아요. 주고 빌렸는데 이걸 안 주거든요. 채권을 A가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인정되는 담보권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어느 담보권이고 얘기 못합니다. 저당권이다라고 하니까 부동산 하니까 저당권은 말 못 쓰고 질권이다라고 그러니까 안 주니까 질권은 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권과 저당권의 말을 못 쓰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 그냥 담보권 설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보권. 무엇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냐? 요 채권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한다. 그래서 채권 담보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채권 담보권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채권 담보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채권 담보권. 자, 요 채권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했는데 담보권을 설정한 3천만 원 빌렸습니다. 자,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알파 다시한테 빌려도 채권은 여전히 A가 가지고 있죠. A가 가지고 있으니까 요 채권을 가지고 또 A 토다시한테 또 갑니다. 알파 토다시한테 가가지고 또 이랍니다. 또 3천만 원 빌려줘. 3천만 원 빌려줘. 나 은행이야. 믿잖아. 채권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또다시 채권 담보권 한 번 더 설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 설정했습니다.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A가 가지고 있죠. A가 가지니까 이 채권을 가지고 알파 3-인데 또 갑니다. 또 가가지고 3천만 원 빌려줘. 나 은행이야. 믿지? 믿으니까 3천만 원 빌려줘. 채권은 못 줘.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채권 담보권은요. 이 1억짜리 채권 가지고 여러 번 빌려버리죠. 여러 번 빌려보니까 자본의 양이 어떻게 형성돼 버립니까? 9천만 원 형성돼 버리잖아요. 유동성이 높아졌습니까? 최초의 자본금이 1억에다가 요렇게 하면 3천만 원밖에 안 늘어나는데 요렇게 하니까 9천만 원 늘어났죠. 그 돈놀이 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어느 게 필요합니까? 이게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제도가 저당권의 유동성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가 그런 겁니다. 이런 제도가요.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존재했는데 등기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등기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가 2011년도에 등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게 등기제도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담보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이 뭔 말인지 알죠? 그죠? 자, 물을게요. 이해했나는데 테스트합니다.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은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무엇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합니까? 채권을 목적으로 합니까? 채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이 저당권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저당권에 대해서 채권담보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채권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하는 겁니다. 채권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 등기부 상에서는 채권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으로 등기되니까 저당권에서 파생되어 나온다라고 하지만 목적은 저당권이 아니라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거를요 한 15분 동안 설명하는 이유가 요거를 목적으로 한다. 요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요 채권.
채권을 주고 돈 빌리고 채권을 보여주면서 돈 빌리는 겁니다. 지가 그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하고 질권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죠? 자, 이 했나 못했나 테스트합니다. 자, 문제 만들어 볼게요.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목적 또는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OX (23의 기출문제) OX 틀렸습니다. 질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는 거는 뭐를? 요거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채권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저당권을 이거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이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 저당권을 다 채권과 담보권의 목적으로 한다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느냐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을 보면요. 그 기출 문제 해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해설이 다 틀렸습니다. 엉터리입니다, 그게. 해설은 뭐라 그러냐니까 저당권과 채권을 분리해 처분 못한다 그럽니다. 아니야, 분리 처분은 못해요. 담보는 목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분리 처분한다는 얘기 아니잖아, 이거. 처분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담보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담보 목적으로 할 수 있나 없나 모르는데 처분 못한다. 그 처분 못하면 당연하지. 그 처분은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 무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 분리 처분 문제가 아니라 담보 설정의 목적으로서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다니까 틀린 것이에요. 채권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맞는 거다, 그지?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다. 이게 정확한 설명인 거예요. 자, 여기에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입니다. 저당권 채권에 대한 질권과 담보권 등기에 관한 얘기였고요. 거기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담보권 등기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거기 등기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력, 간주력, 공신력에 관한 얘기로 들어갈게요. 자, 추정력, 간주력, 공신력은요, 이 뭐냐 하니까, 거기 이제 글자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적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신뢰에 관한 얘기죠. 등기 제도에서 신뢰에 관한 얘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을 신자예요. 믿어도 되느냐, 이 신뢰에 관한 얘기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필기하세요. 한 줄 비워놓으시고 하세요. 자, 우리가 신뢰 종류가 추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주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요, 믿어도 되는 정도에 따른 분류인데 어느 정도 믿어도 되느냐? 일단은요, 추정력으로 인정한다, 믿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주력을 인정한다, 믿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신력을 인정한다, 믿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됩니다, 이건 똑같아요. 믿어도 됩니다, 이건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니까 요 위에 두 가지 있죠. 요거는요, 나중에 신뢰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신뢰가 깨집니다. 근데 이거는 안 깨져요.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깨진다 이 말은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등기되는데 이 등기가 진짜냐 가짜냐 이건 안 따져요. 이게 무효냐 유효냐 이건 안 따집니다. 일단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완전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무효냐 유효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겠다. 이게 공신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는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 제도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그거 그대로 효력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효력을 인정하느냐? 요 정도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게 현행 등기의 효력입니다. 현행 등기의 효력인데, 자, 이 추정력도요, 현행 등기에서는요,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할 뿐입니다. 실정법, 등기법의 명문 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할 뿐이다 말입니다. 그럼 판례가 인정하는 이 추정력이 구체적으로 뭐냐니까 추정력은요 일단 믿어도 됩니다. 근데 믿어도 되는데 이 신뢰가 반대 증거가 나오면 바로 깨져버립니다. 이게 추정력입니다. 간주력이라는 것은 반대 증거 가지고는 안 깨집니다. 반대 증거가 증명력을 인정받아서 판결로 선고됐을 때 깨지는 게 간주력입니다. 느낌상 한번 볼게요. 어느 게 더 센 놈일까요? 이게 더 센 놈입니다. 막말로 얘기합시다. 나도 깰 수 있는 게 추정력입니다. 여기는 판사가 깨는 게 간주력입니다. 나도 깨는 게 추정력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 자, 등기부에 어떤 등기 있습니다. 자, 등기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믿어도 됩니다. 근데 반대 문서, 그 등기 효력과 반대되는 내용의 문서 하나 나오면 바로 깨져버려요. 자,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 1억짜리 저당권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1억 저당권 등기가 일단은 유효하라고 믿어줍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 1억짜리 등기가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는 변제 증서가 나와버리면 그 등기는 바로 무효돼 버립니다. 바로 깨져버립니다. 내가 돈을 은행에 입금시켰다는 통장 사본만 나와버리면 그 저당권은 바로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추정력입니다. 근데 간주력이란 것은 자, 내가 돈을 갚았다는 변제 증서만 가지고는 저당권은 안 깨집니다. 그 변제 증서가 법원에 가서 판결로 방망이 땅땅땅 정상적으로 변제했음이라고 판사가 얘기했을 때 깨지는 겁니다. 차이점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정력 정도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추정력, 간주력, 공신력인데, 자, 그러면 이게 자 등기법에서요 어떻게 차이 나느냐니까. 우리나라는 이겁니다. 반대 증거 나면 깨져요. 그럼 우리나라 가면 등기부를 믿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신뢰. 근데 이래 놓으면 깨진다. 그럼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거? 등기부를 믿으란 얘기입니까? 믿지 말란 얘기입니까? 믿어라. 등기부에 등기된 거 그대로 믿어라. 단 엎어질 거 각오하고. 그게 우리나라 등기 효력입니다. 등기부를 믿으라 말입니다. 믿어라. 단 엎어질 거 각오하고. 다르게 표현해볼게요. 자, 등기부를 믿어라.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서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 등기입니다. 그래, 등기부는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되는데 의심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반대되는 내용의 문서 하나 나오면 내가 그거 믿었다 하더라도 내가 등기부 믿고 집을 샀다 하더라도 내 소유권 날아갈 수 있다라고 불안해하면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등기부를 믿으라. 단 불안하면서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깨질 수 있을 걸 각오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불안하면서 믿으라. 그럼 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럼 등기부 보고 집을 사란 얘기입니까? 사지 말란 얘기입니까? 등기부 보고 집을 사. 대신에 불안하면서 그러니까 맨날 2달에 뻗고는 못 잔다. 불안해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잖아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등기 효력은 그렇게 해요. 등기부를 보고 집 사세요. 그런데 언제든지 당신 소유권 날아갈지 모르니까 불안하면서 사세요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끝 이래버리면은 이제 여러분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저번 달에 집 샀단 말입니다. 집 샀는데 등기부 보고 집 샀어요. 그럼 모르고 샀으니 이걸 몰랐으니까 집을 샀는데 근데 알고 나니까 이제 불안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2달에 뽑고 자면 안 돼요. 2달에 뽑고 자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왕 집 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죠? 집 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소유자한테 물려달라 해봤다 물려주지도 않을 거니까. 이왕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절대로 등기부 보고 집 안 삽니다. 그죠? 그러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끝 이렇게 버리면은. 그 절대로 등기부 보고 집을 안 사요. 근데 등기부 보고 집을 안 산다 그래 버리면은 우리나라 자본주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거래가 끊겨버리죠. 지가. 거래가 끊기면 자본주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굶어 죽니 마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죠? 그럼 더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그냥 등기부를 보고 집을 사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집 사고 나서 집에 살면서 불안하면서 집을 살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이 민법 107조부터 110조까지의 선의의 제3자 보호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선의 제3자 보호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보호제도 요거 때문에 여러분이 두 달에 뻗을 수가 있는 겁니다. 등기부를 믿을만 하기 때문에 두 달에 뻗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두 달에 뻗고 자는 거예요. 선이나 착한 사람 많습니까? 설마 그런 사람 없겠죠, 그죠? 지금쯤은. 선이는 몰랐다 이게 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등기부 집을 삽니다. 사는데 살 때 당시에 그 등기부상 소유자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은 등기부를 그 사람이 진짜로 믿어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몰랐다면은 나는 보호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취득하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추정력, 간주력, 공신력. 그러면은 그럼 이거 왜 나와요, 이거? 이 제도를 왜 만들어졌을까요? 등기부를 믿으라고 만들어주는 걸까요? 아니잖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믿어라. 근데 깨질 각오하고 확실히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확실히 못 믿는다. 끝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믿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집을 안 산다 그랬잖아요. 안 사죠. 안 사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집을 사라 말입니다. 사면은 등기부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요걸로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거래를 해라 말입니다. 거래를 했을 때 네가 요걸 하면 보호해 줄게. 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민법 107조부터 110조의 선의 제3자 보호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추정력, 간주력, 공신력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인데, 자, 일단은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에서 가압류 가처분은 제가 간단히 개념을 할 거예요. 가등기에 관한 얘기는요, 별도의 주제를 따라 보고서 심각하게 들어갈 겁니다.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등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게 뭐냐 말입니다. 뭐냐에 관한 문제는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한글이잖아, 그죠? 이 한글도 접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죠? 학교 다닐 때 버큐레버러리 바퀴벌레 공부한 적 있죠, 그죠? 바퀴벌레 공부할 때요, 그 단어를 외울 때 이런 거잖아,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죠? 이게 가지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단어 여러분이 외우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접두사가 있다면 그 접두사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의미를 분석하는데 여러분 법에서 가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가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요 가는요 거짓 가짜를 씁니다. 요 거짓 가짜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요 미리 임시 요 뜻입니다. 그럼 이 말 나면 무조건 미리 임시 이렇게 해석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미리 임시란 뜻을 가지는 가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등기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보시면은 가석방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가석방 이런 말 들었죠? 임시로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풀려난 건 아닙니다. 그죠? 가집행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미리 간단히 임시로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집행이다 말입니다. 뭐 그런 얘기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 신문지상에 그러면 미리 임시 오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되는데 등기법에서 가라는 글자가 붙으면서 나오는 등기 종류가 3개가 있는데요. 자, 위에 한 줄 비워놓으시고 앞에는요 5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요래 부분 확보하시고 적으세요. 자, 가자가 붙으면서 나오는 등기 종류가 가등기란 게 있습니다. 가압류란 게 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등기 뭘까요? 임시로 등기한 거. 가압류는 임시로 압류한 거. 가처분은 임시로 처분한 거. 그죠? 그럼 미리 임시 왜 할까 이거? 그럼 미리 임시로 한다면 미리 임시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미리 임시 왜 하느냐니까
어차피 미리 한다, 임시를 한다는 개념은요, 나중에 절차가 진행했을 때 본 절차가 나올 거를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한 절차 진행, 완전한 절차, 나중에 본 절차 나올 걸 전제로 두고 미리 임시를 하는 거예요. 가석방, 나중에 언제나 석방돼요. 석방될 거를 미리 임시를 하는 게 가석방이라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가등기에 대한 본 절차는 뭐라 그러냐? 본등기라 그래요. 가압류에 대한 본 절차는 뭐라 그러냐? 본압류라 그래요. 가처분에 대한 본 절차는 뭐라 그러냐? 본처분이라 그래요. 요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처분.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참고로, 본처분에 저 본자는 안 씁니다. 그냥 처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가처분한 다음에 처분하는 본처분이 있고, 그리고 가처분 없이 맞바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가처분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루어지는 처분이 있고, 그리고 가처분 없이 맞바로 처분하는 절차도 있을 건데, 요거하고 요것의 차이는 없단 말입니다. 차이가 없으니까 본자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붙이고 그냥 처분을 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가압류에 의한 본압류가 있습니다. 가압류 한 다음에 본압류 하는 게 있고, 그냥 가압류 없이 있고 그냥 맞바로 압류하는 것도 있거든요. 가압류 절차 없이 맞바로 압류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맞바로 압류한 거고 가압류에 대해서 본압류한 거고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압류라 그래 버립니다. 원래는 본압류가 맞는데 그냥 압류라 그래도 이거하고 이거 똑같으니까 의미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압류라 그러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는 거하고, 그리고 가등기 없이 맞바로 등기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럼 가등기 한 다음 본등기하나 맞바로 등기하고 이거는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가등기하고 본등기하고 그냥 본등기하고 그냥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본자 붙나 안 붙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본등기라고 본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등기란 말이 따로 있고 그냥 압류 처분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본자 붙나 안 붙나 요 의미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본등기 압류 처분할 거는 미리 한다. 그럼 미리 왜 할까요? 미리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왜 미리 하느냐? 뭔가 보존해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절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존 절차. 보존 절차라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어를 이래 쓰는 겁니다. 그러면 보존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뭘 보존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요거는 뭘 보존하느냐 말입니다. 뭘 보존하냐? 이걸 보존합니다. 자, 우리가 등기란 것은요, 권리 중심이죠. 권리 중심인데 권리란 것은요, 항상 순서가 문제가 됩니다. 순서가 네가 빠르냐 내가 빠르냐 순서가 문제가 돼요. 순서가 문제가 될 때 그 순서, 순위 이거를 미리 확보해 두려고 한 게 가등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미리 확보해 둔다. 그래서 순위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순위 요거를 보존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등기라 그래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요, 순위를 보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 보존하고자 하는 게 있겠죠. 그죠? 뭘 보존하느냐 이 문제는 이래 가면 됩니다. 참고로 가압류와 가처분은요, 소송 절차에서만 나옵니다. 소송 절차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송의 구조를 간단히 한번 볼게요. 소송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죠. 상대방이 피고죠. 그죠? 원고가 피고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뭔가 요구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요구할 게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러면 원고가 피고한테 요구해 봤겠습니까? 말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소송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한테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피고가 말 들었습니까? 말 들은 부분 안 가지. 그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가 피고에서 요구했다 요구를 응하지 않으니까, 이행을 안 하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판결 가지고 피고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 재산을 강제로 어찌어찌 하려고 제기하는 게 소송입니다. 판결 가지고 피고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 재산에 강제로 어찌어찌, 그러니까 소송은요, 강제로 어찌어찌 집행, 어찌어찌 하는 게 집행이다 말입니다. 하려고 미리 확보해 두려고 하는 게 보존 절차입니다.
이게 가압류가처분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 집행하려고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가압류가처분이다 말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강제 집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강제 집행하는 게 목적인데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가처분 들어가는데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느냐? 가령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내가 애한테 돈 1억 빌려준 게 있어요. 1억 빌려준 게 있는데 애가 돈을 1억을 안 갚아요. 갚으니까 안 줘요. 그럼 네가 살던 집이라도 팔아지 그러냐. 못 판다 그래. 끝까지 버텨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내가 강제 집행해야 되겠죠. 경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강제로 경매 집어넣으면 먼저 판결받아야 되겠죠. 그 판결받아 소송 제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 소송 제기로 1월 1일자 소송 제기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1월 1일 날 소송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한 이틀 하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죠? 아무리 집중 심리 하더라도 최소한 몇 개월로 걸린단 말입니다. 자, 10달 걸렸다 칠게요. 10달. 자, 10월 1일자 결과 나왔습니다. 자, 1월 1일 소송 제기됐습니다. 10월 1일자 결과 나왔습니다. 그럼 1월자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의관한테 재산이 있는 거 알았죠. 그죠? 집안지 있는 거 알았습니다. 판결받아 그거 강제 집행하려고 그래요. 그럼 10달 걸릴 때까지 피고는 거죠. 그 피고는 그 집을 내가 강제 집행하기 쉽도록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까? 피고는 내가 그 집을 지가 잘 보관하고 있어야 내가 강제 집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피고 입장에서는 내가 성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하기 쉽게끔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팔아먹고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얘는. 그죠? 그 소송이 들어왔다는 순간에 해가지고 내 재산 다 빼돌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빼돌려 버립니다. 그럼 빼돌렸습니다. 10일자 성서 판결 받았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빼돌리고 없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 헛방돼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때 제기하면서 바로 묶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피고 재산을 일단 확보해 두고 그 다음에 소송 절차 진행하는 겁니다. 그 피고 재산을 확보해 두는 방법,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두는 방법,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보존해 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압류가처분이라는 겁니다. 성서 판결 받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묶어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압류가처분인데 그러면은 언제 가압류 들어가고 언제 가처분 들어가느냐? 가압류가처분은요 기준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금전 채권 또는 금전화 할 수 있는 채권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말로 합시다. 돈. 소송의 목적이 돈 받기 위한 소송이다. 피고재산 묶어두는 것은 가압류. 돈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다. 피고재산 묶어두는 것은 가처분.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어느 거 들어갈까라고 한다면 돈 받기 위한 소송이다. 가압류. 돈 목적 아니다. 무조건 가처분 이래 가면 돼요. 회사에 근무하다가 임금이죠. 임금이 6개월 체불됐습니다. 3개월 체불됐습니다. 3개월. 계속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3개월입니다. 참 애매하죠. 그죠? 다닐라 그러니까 월급 계속 안 나올 것 같고 안 다니고 나오자니 있는 것도 그 3개월 밀린 것도 안 줄 것 같고 그죠? 참 애매해요. 그죠? 한 6개월입니다. 6개월 밀렸습니다. 그냥 볼 거 없어요. 나가면 절대 안 돼요. 그죠? 6개월 밀렸단 말입니다. 그럼 임금 체불되잖아요. 그죠? 딱 회사 그만두자마자 바로 회사 사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되죠. 임금요.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임금 돈 받기 위한 소송입니까? 돈 받기 위한 소송이죠. 그럼 뭐 해놓고 들어갑니까? 회사 재산에다가 가압류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압류입니다. A한테 내가 친구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줬어요.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소송 제기한단 말입니다. 소송 제기할 때는요, 그 친구 집에다가 가압류 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압류란 거예요. 돈 받기 위한 소송 제기할 때 묶어두는 게 가압류입니다. 그럼 돈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다 말하면 무조건 가처분 들어갑니다. 가처분은요, 별 희한한 가처분 다 했습니다. 돈 목적 안에다 가면 무조건 가처분입니다. 우리가 뭐 요즘은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돼가지고요, 몸싸움하고 그런 건 없잖아.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당에서 그죠? 몸으로 못 맞게끔 선진화법을 만들어보죠. 쪽수로 밀어붙여 버리잖아. 그죠? 쪽수로 해가지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 법을 통과시켜버렸죠. 그럼 야당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요. 의장석을 점거라도 해가지고 통과를 뭐 방망이를 뺏어가지고 못하게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정반대하는 거라면 이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법이 통과되는 절차가 대리 투표하는 거 봤다. 절차가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절차가 문제가 되니까 그 법의 효력이 무효다. 그 법의 효력이 무효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야당이 그 법을 돈 받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돈 받으려고 소송 제기하는 겁니까? 안 하잖아요. 그 법의 효력을 문제 삼기 때문에 소송 제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법재판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요래 들어가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아주 특수한 사례 들었습니다. 가처분을. 또 이런 겁니다. 자, 누군가가 자, 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서전을 씁니다. 자서전 뭐 하려고 씁니까? 지자랑하려고 쓰는 거잖아. 그죠? 자서전을 씁니다. 그러면 자서전 내용은 지자랑해야 되죠. 그 지자랑은 인정해요. 원래 지자랑 하려고 쓰는 거니까. 그럼 지자랑 하는 거 인정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나를 욕을 하고 있네요. 성질납니까? 내 욕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그럼 소송 걸어야 됩니까? 걸어야 되죠. 명예훼손죄 걸어야 되잖아요. 명예훼손죄 걸어야 됩니다. 돈 받기 위해 소송입니까? 아니지. 나 명예지. 돈이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등합니까? 처분 등하는 거예요. 출판물 판매 금지 가처분 요래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부부가 있습니다. 특수한 사례를 좀 얘기를 몇 개 들어볼게요. 감은 느끼라 그런 겁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그럼 얘기들 짰죠, 그죠? 자, 애가 있습니다. 자, 5살입니다. 한 5살 할까요? 이혼합니다. 이혼하면 뭐가 문제됩니까? 이혼하면 좀 깔끔합니다. 뭐 감정, 사내 그런 필요 없습니다. 이혼은 딱 2가지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 양육권 문제 딱 2가지 문제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중에서요.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혼하면 재산은 누가 가져갑니까? 재산은 2가지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3가지입니다. 사실은. 내가 결혼할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는 내 겁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결혼할 때 혼수였습니까? 혼수는 다 여자 겁니다. 남자가 집 얻었죠. 그죠? 전세 보증금은 내 겁니다. 그리고 부부 결혼해가지고 공동으로 이룬 재산 있죠. 살면서 이룬 재산 있죠. 그죠? 살면서 결혼할 때는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가 없었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김치 냉장고 샀습니다. 그럼 김치 냉장고는 반반입니다. 반땅입니다. 그래야 되는가요? 그 재산이 고유 재산이 있고 그리고 같이 이룬 재산은 공동입니다. 공유입니다. 반반입니다. 그런데 요게 있어요. 특별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해는 잘 모르는데요. 특별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특별 재산은 뭐냐니까 결혼할 당시에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재산을 형성시킬 때 특별히 기여한 기여분이 많은 사람이 있죠. 기여도가 많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여도가 많은 사람이 요거는 내가 결혼할 때 이거 재산은 이 땅 살 때는 니는 한 거 없잖아. 이거 내 순수히 내 능력으로 샀는 거잖아. 그거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건 내 특별 재산입니다. 그래 결혼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재산, 이주의 재산 중에서 반반씩 되는 게 있고 내 거 독자적으로 내가 취득하는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재산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특별 재산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혼할 때 반반씩 반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땅을 하나 삽니다. 그럼 땅은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요? 땅은 가급적이면 내 이름으로 해놔란 말입니다. 나중에 소송 들어가가지고 상대 배우자가 이거는 네 이름으로 했지만 이거는 같이 이룬 거잖아 라고 해가지고 반반씩 나누는 한이 있어도 일단 내 이름으로 하면 특별재산에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 내 이름으로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집을 사도 와이프 명의로 땅을 사도 와이프 명의로 그죠? 남자가 그래요. 그죠? 저도 집 살 때 그죠? 와이프가 공동명의로 했거든요. 공동명의로 통사정을 해가지고 공동명의로 했어요. 쥐명의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물론 지는 이제 직장 다니니까 이제 지가 이제 그 한 재산에 기여한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지 재산 가지고 우리 집 절대로 못 사요. 그러니까 내가 더 벌었거든, 그죠? 내가 더 벌었는데 내가 지 수입의 한 3배는 돼요. 그럼 내가 더 벌은 그럼 4명이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지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참 그 지명이라 그 당연히 지명이라 하는 걸라고 얘기해요 또. 통 사정에 벙벙노밀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합니까? 이거죠, 그죠? 자꾸 빠지네요. 안 빠지도록 노력할게요. 자, 여기 애가 있단 말입니다. 자, 재산, 그럼 재산은 깔끔합니다. 그거는 지거 내거 반 이렇게 하면 나누면 돼요. 그런데 양육권 이게 이제 심각해지죠, 그죠? 양육권 어디로 갑니까? 5살 전입니다. 5세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서로 데리고 안 가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괜히 혹 단다고, 그죠? 서로 데리고 데리고 가려고 나 칠게요. 자, 서로 데리고 갑니다. 그럼 결론 어떻게 나야 됩니까?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합의가 안 되죠, 그죠? 그럼 소송이잖아요, 이거.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런요, 가사소송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납니다. 자, 6개월로 그런다 칠게요. 6개월. 집중심리가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소송 제기할 때부터 6개월 끝날 때까지 요 기간 동안 얘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엄마네 갑니까? 아빠네 갑니까? 가면 안 되지. 결론 나가지고 엄마, 아빠 확정됐을 때 가야 되지. 제기할 시점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어쩔 수 없다,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소송 제기할 때는 결론 나올 때까지 는 어디는 못 가니까 미안하지만 고아원에 좀 가 있으라. 6개월 동안 맞습니까? 이래 해야 됩니까? 이상하잖아, 이거. 아니죠, 그죠? 분명히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들어간다 그랬죠? 돈입니까, 얘가? 돈 아니잖아요. 양육권이잖아요. 돈 문제 아니죠? 양육권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가처분. 여기서 나오는 게 임시적 지위 인정 가처분 이래 가는 겁니다. 임시적 지위 인정 가처분 일단은 엄마한테 가 있다가 엄마 성 이러면은 거기서 짐 풀고 엄마 폐에 가면 가방 들고 아빠한테 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돈 복제하려면 무조건 가처분 들어가는 겁니다. 가처분. 자, 여기 가처분 들어가는데, 자, 그럼 이제 법으로 오게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으면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근데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돈을 줬어요. 돈 줬으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매도인이 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가 안 주고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매수인은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소송을 제기합니다. 뭐 하려고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지가? 돈 받으려고 안 하잖아요. 소유권 넘겨받으려고 소송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 소유권 넘겨받아 소송 제기하니까 그 소유권에 대해서 가처분 들어간단 말입니다. 갑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그건 내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네가 다른 데 팔아먹지 마.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그죠? 그러니까 가처분하는 것이 등기 절차에서 등기와 관계된 문제는 전부 다 가처분입니다. 등기란 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권리에 관한 문제지. 돈이 아니죠, 그죠? 그냥 등기부에 나오는 그 등기법에는 무조건 가처분. 이렇게 하는 게 등기의 권리가 는 가처분이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에서, 자, 지금 여러분들은요, 가등기 요거는요, 요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순위 보존하려고 요게 중요하고, 가압류와 가처분에서는요, 왜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자꾸 뜸을 들었냐 말입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가압류, 가처분에서는 핵심이 돈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쓰이는지 이래 쓰입니다. 가압류 등기할 때는요. 가압류 돈이잖아요. 그죠? 그 가압류 등기할 때는 그 등기 내용에 청구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옵니다. 가처분 등기할 때는요. 돈이 아니잖아. 그죠? 구체적인 청구권을 기재한다. 이래 됩니다. 청구권을 기재하는 거, 청구 금액을 기재하는 거고.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 내용이 결정되는 겁니다. 청구 금액, 청구권, 권리가 기재되는 거예요. 그래 차이 나는 겁니다. 그 기재되는 내용. 자, 그래 달라지니까 일단은요, 요 정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짜가 가지는 의미, 자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뭐 할 거냐니까 가등기 이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거예요. 가등기 이거를 집중 분석하는데요. 자, 여러분.
자료에서 10번, 11번, 12번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자, 그다음에 13번 6페이지 13번 가등기 들어갑니다. 자, 가등기 들어가는데요. 가등기에 관한 얘기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문제 삼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에 갔을 때 공제보험 타먹는 일이 잘못하면 생깁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하고 이것 때문에 공제보험 타먹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건드린 거예요. 자, 가등기 이거는 잠시 쉬었다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